출동한 경찰과 학생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하여 그 위치를 시청각실로 파악하였고 시청각실 내 장비실에 학생과 교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학생의 할머니가 발견하였습니다. 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살 어린이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는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 이 관련 내용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지낸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런 유형의 사건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8살이면은 초등학교 1학년, 사실은 어린이라기보다는 아기에 가까운 나이고 피해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충격과 슬픔을 생각하면 정말 짐작 추스되지 않는 일이에요. 저도 정말 그 강력 사건이라든가 형사, 우리 흔히 말하는 디텍티브 파트라고 하는 그 부서에서 오랜 그 근무를 했었고 많은 사건을 접해봤지만 이렇게 지금 끔찍하고 참담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사실 20년 차 이 기혼녀죠. 가정이 있는 이 40대 여교사가 본인이 재직 중인 학교에 이제 8살, 만 7세입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생을 본인이 3층 교무실에 있다가 이제 2층 시청각실로 와 있는데 옆에 있는 돌봄교실에 마지막에 퇴실하는 네. 이 김하늘이라고 만 7세 된 아이입니다. 8세로 나오지만. 유족들이 지금 이름을 공개하기로 한 모양이죠. 아빠 가족들이 공개를 하도록 아마 차후에 이런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공개를 하라 이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하늘 만 7세 이 아이를 사실은 마지막 퇴실하는 아이를 사실 교문 밖에는 미술학원에 가기 위해서 미술학원 버스 셔틀버스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시 반이 돼도 원래 4시 20분에 돌봄 교실에서 나오니까 4시 반이 되면 평상시에 도착하는데 안 오니까 학교에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근데 학교에서 교사가 전화를 받고 보니까 이미 퇴실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정문 앞에 있는 셔틀버스 미술학원 차에는 안 오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거겠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김하늘 양 집에 가족이 연락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가 시작이 되고 또 수색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 5시 30분경 1시간쯤 지난 후에 네. 시청각 교실 안에 있는 장비실에서 할머니가 최초에 네. 이 손녀 딸과 그다음에 그 가해 교사를 발견하게 된 정말 끔찍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아니, 경찰에 2차례 신고를 했다던데 경찰은 출동 안 했습니까?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을 했죠. 근데 출동하기 전에 이미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설마 시청각 교실과 장비실 안에는 수색을 미처 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가족이 동의를 얻어서 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인근 아파트라고 일부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게 아니고 학교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청각 교실을 수색을 해보니까 할머니가 먼저 발견한 거예요. 할머니도 저 학교로 부랴부랴 그렇죠. 오신 거군요. 가족들이 같이 아빠는 이제 인근 아파트까지 이제 수색을 했다라고 해요. 경찰과 소방 함께. 근데 결국 할머니가 먼저 발견을 하고 그 선생님을 먼저 발견해서 물어보니까 아이를 못 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정말 참담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연락을 해서 잠긴 장비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결국 아이와 그다음에 가해 교사를 체포를 했는데 아이는 이미 실혈사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 부검이 용어로 여러 차례 그 칼에 찔린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 실혈사. 네. 소위 피를 가다로 출혈해서 이미 거의 사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급급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당일 어제 오후 7시경에 사망 선고를 받은 걸로 이렇게 보이고 교사는 결국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대전 서부 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자기는 20년차 교사이고 또 20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해왔는데 그동안에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범행을 했느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사실은 마지막에 그 태시라는 아이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죽이고 나도 죽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자백을 했습니다.
자, 본인도 같은 장소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거죠. 그럼 자해입니까, 그건? 자해로 밝혀졌고 본인이 시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뭐 언론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소위 말하면 우울증 치료를 해왔는데 우울증 치료라고 하는 부분은 약을 복용하고 계속 치료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피해 망상이나 위기의식, 피해의식이 바로가 됩니다. 그럼 어제 장학사가 그러니까 6일 날 해당 교사가 이 퇴근을 안 하고 웅크리고 있는 이 해당 교사를 보고 동료 교사가 같이 퇴근할까라고 물었는데 네. 그때 헤드락을 걸고 팔을 강하게 꺾어버린 게 교육지원청이 보고가 된 이 겁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나 전이죠? 3일 전이죠. 사흘 전에. 예. 예. 그렇게 돼서 이 대전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 2명이 그날 파견이 된 겁니다. 교내 안전 문제라든가 해당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라 그다음에 학교 내 생활 문제라든가. 네. 그런데 이 교사가 그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이런 과격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인근 마트에서 과도라고 하는 흉기를 구입해 놓고 네. 그다음에 그걸 숨겨놨다가 마지막 돌봄교실을 퇴실하는 김하늘 양을 발견하고 2층 시청각실에 선생님이 책을 보여줄게라고 그리고 데려가서 먼저 목을 저른 상태에서 이미 흉기로 자해를 하고 그리고 본인도 자해를 하는 사례를 하고 자해를 하는 이런 행위가 일어났다는 부분은 결국 교육지원청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 부분도 경찰이 지금 향후에 수사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백기종 원장님이 후배 경찰들한테 너무 자세하게 취재를 해서 범행 수법을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섬찟하고 좀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해 교사가 피해 학생하고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고 그래요? 사실은 지금 2학년 담임교사를 했고 네. 현재는 지금 교과 전담교사로 활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9일 날 우울증 치료를 이제 그 명분 삼아서 휴직을 했거든요. 그리고 12월 31일자로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그 복직을 할 때는 어떤 거였냐면 바로 전문의, 의사의 소견서를 답니다. 사실 현업에 복귀를 해서 교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소견서를 첨부를 하니까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에서는 복직을 허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교감이 관여를 해가지고 교감 옆에 근무를 하고 교무실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보면 이 사고는 정말 어떤 인재다. 이런 그 수사 경험칙상 개인적인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아니, 그런데 바로 사흘 전에 아무 이유 없이 동료 교사를 상대로 폭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조사까지 있었던 상황이면 그때 적절한 조치를 했더라면 어젯밤의 사고는 안 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록 그 의사 소견서를 붙여서 복직해서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소견이 붙었다고는 하지만 물론 학교 측에서는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어떤 시스템의 부재라고 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벌써 중증 치료를 했다가 복직을 한 지 얼마 안 된 교사 같으면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 정신질환자가 예를 들어서 이 서대문구에서 일본도를 가지고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한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정신질환자들 소위 말하면 일반적인 정신질환자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소위 말하면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아니면은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 이 정신질환자들은 어떤 피해의식이나 피해 망상 같은 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의료계의 그 진단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피해 망상에 의한 치료를 게을리한 이런 정신질환자들의 김하늘 양 같은 피해가 입으면 이 가족은 정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내지는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교육청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자, 40대 이 용의자 교사가 지난해 12월 우울증을 이유로 해서 6개월 동안 휴직을 신청했다가 네. 20일 만에 복귀했다고 그래요. 네. 그게 어떻게 교육청이 그걸 승인했으니까 복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시스템의 부재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비록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최대한 그 시스템상 디테일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사실 그 여러 가지로 보면
치료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정신질환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록 교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어떤 안전 시스템이라든가 교내 안전 관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해당 교사에 대한 어떤 위험도 이런 상당성의 인과관계를 판단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김하늘 양의 아버지가 이 범행이 계획 범죄라고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네. 이건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건가요? 계획범이라고 하는 부분은 김하늘 양의 아빠가 4시 30분에 미술학원 셔틀버스 기사가 학교 측에 연락을 합니다. 네. 학교 측의 교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 아빠가 김하늘 양의 아빠가 집에도 오지 않고 학원차에도 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뭘 켜보냐면 이 김하늘 양 자기 딸에 대한 보호 알람 시스템입니다. 네. 보호 어플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걸 깔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갖고 있던 휴대폰에. 근데 이 어플에서 범행 시간에 추정되는 시간에 그 나이 먹은 여자의 달리는 허걱 소리라든가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서랍을 여닫는 소리라든가 그러니까 이 김하늘 휴대폰인데 김하늘 양의 소리는 전혀 안 들린 제3자의 네. 잡음이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걸 다 그렇죠. 김하늘 양의 아빠가 듣고 있었던 건가요? 들었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속에 김하늘 양의 목소리는 안 들리니까 김하늘이가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 결과 12시에 이 해당 교사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게 드러났죠. 본인도 네. 시인을 했지만 그리고 이걸 서랍에 숨겨놨다가 돌봄 교실에서 마지막 퇴실하는 아이를 상대로 2층 시청각실에서 책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8살 먹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책을 보여주겠다 하니까 안 따라갈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따라갔는데 목을 조르고 그다음에 흉기로 상해를 간 이후에 실혈사로 사망하게 한 그리고 본인도 뭐 치명상까지는 이르지 않는 자해행위를 해서 발견이 된 정말 끔찍한 부분인데 아무리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학교 교사가 그 20년 차 여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범행을 했다는 것이 정말 세계의 어떤 그 토픽 뉴스감이 아닌가 정말 너무 경각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네, 자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장 내 아이를 내일 학교에 보내도 되나 이런 걱정이 들만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 카페를 들어가 보면요. 3월 1일부터 초등학생이 개학입니다. 전국에 있는 마음 카페 그 사이트에 보면은 학부형들의 그 어떤 걱정, 근심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도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했지만 늘 어떤 사안이 발견되면 저 사건은 내 사건 아니야. 저건 뉴스 속의 사건이야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내가 피해 가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 사건이 주는 경각심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이슈이고 정말 어떤 사안보다 크게 다뤄야 될 또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정말 마음이 참담합니다.